국사학과에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허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이수민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구체적인 저서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아마 요 내용에 아마 소개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을 걸로 봐서 간단하게 소개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박사과정도 수료한 이후에 그 중간에 이제 수료하셨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 임시연구원을 거쳐가지고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이상을 이제 동아일보에서 죄송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학술 기자, 선임 기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대에서 그리고 미국 브라운대에서도 방문 연구원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동안에 견제해 왔던 이제 고민과 관심사를 발전시켜 가지고 작년 2023년 8월에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대한제국 후기 신흥 정치 세력과 민족 운동론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80분 내외로 강연을 듣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면서 이제 토론 내용이나 질의 내용을 좀 가다듬은 뒤에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이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아직도 이런 고색창연하고 이런 초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김영준 교수님 소장님으로부터 이제 이 동아문화연구소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하여튼 뭐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계기가 됐던 게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박홍 교수님께서 작년 11월인가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내셨던 책에 대한 북콘서트 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일본 근대사 전공자로서 한국 근대사 근현대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아쉬움이랄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 서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그거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 거론하시면서 제 이름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도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용기를 좀 얻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거대 담론은 공부를 진짜 한 50년 60년 하신 그야말로 대석학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허 교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은 공부를 한 30년 넘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공부 다 끝나고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작업 가설이라고 하는 핑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화두를 던진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다 전공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전공이 세분화되고 그야말로 아주 미세적인 점점 더 이제 전문화되는 분야로 가고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이제 방법론이나 연구 주제, 연구 분야들로 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역사학의 어떤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역사 고유의 어떤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제가 이제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 서사를 위한 작업 가설. 여기 작업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과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런 실험과학에서는 가설을 이제 크게 이론적 가설과 작업 가설로 나누죠. 이제 이론적 가설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제 이론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가설이고 그 가설을 구체적인 실험에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실험 가설인데 그러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작업 가설을 거쳐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완성도로 나오면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작업 가설이고 작업 가설 가운데서도 그러면 몇 번째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완성도가 현재로서는 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해당되는 아주 그 초보적인 작업 가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작업 가설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럼 무슨 작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게 아마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으면서 책을 좀 뭐 펴는 게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만한 책을 펴는 게 2008년도에 펴낸 책이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서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우리 사회가 뭐 한참 이제 민족하고 민족주의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역사 관련 분야에서도 이제 뭐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뭐 이런 책도 임정 선생님 내시고 그리고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럼 도대체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대학 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시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담론과 현상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 책인데 결론은 이제 역시 뭐 민족주의는 아직도 필요하다. 이제 버려야 하나 버리면 안 된다. 아직도 필요하다. 다만 그 민족주의는 열린민족주의,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만은 열린민족주의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펴낸 책이 이제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1948년 5월 31일 날 개원한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추적을 하고 그거의 역사적인 기원, 대한제국 때부터 대한이라는 용어 그리고 일제 시기 거치면서 어떻게 그게 이제 전개가 되고 대한민국 국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5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대한민국 이 국호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이 이제 그 근현대사를 한번 좀 정리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2019년에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을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1940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막 중국을 막 떠돌다가 중경, 충칭에 이제 국민당 정부가 와 있던 충칭에 정착을 하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1950년 한 6.25 정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임정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였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서 어떻게 이제 분화되어 나갔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한 거였습니다. 요 위에 세 권은 사실 이제 일종의 소품 200자 원고지로 뭐 한 700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소품들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학술서 그리고 이건 사실 1차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논리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제 입장을 밝히고 메워놓고 해가지고 작업을 한 1.7차나 그 정도 해당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저서를 한 거는 이제 21년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 21년 봄에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에 관한 성찰, 자성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학위 논문을 쓰기 직전에 2020년 말에 이제 탈고를 하고 그리고 21년 봄부터 이제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다행히도 이 책이 뭐 굉장히 이제 그 좋은 평을 받아서 제 친구들은 야 너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것이 이런 책을 내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해 이제 학술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용기를 얻고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저 소개할 때 딴 소개할 거 없이 이 책 드리면은 다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사실은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제기했던 것이 우리 이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애국제모 운동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시기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하느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제가 와서 이제
논문, 박사 논문 주제로 그거를 택했고,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하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을 써서 24년 여름에 이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상당히 양쪽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저것 붙여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금 보완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냈던 이 책들의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해서 드리는 이제 작업가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 서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왜 새로운 게 필요하냐? 기존의 서사가 잘 있는데 기존의 서사가 뭐가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의 통사를 제외하고 통사는 뭐 쭉 내려오는 거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이제 통사 쓰신 분들이 되게 근현대사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근현대사에 대한 그 시대사로서 지금 대표적인 시대사라고 한다면 두 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명일 선생님께서 내신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이거는 초판은 84년도에, 그러니까 강명일 선생님이 80년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해직되시고 나서 복직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쓰셔가지고 84년도에 초판을 내셨고, 그게 굉장히 평이 좋으니까 94년도에 수정정복판, 고쳐 쓴 한국 근대사, 고쳐 쓴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게 사실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팔렸고 지금도 강명일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시대사라고 봐도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공히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사를 대표하는 저서입니다. 목차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대사가 한 권, 현대사가 한 권인데 근대사는 일부가 양반 지배체제의 와해와 민중세계의 성장, 조선 후기를 다룬 것이고 2부가 외세 침략과 국민국가 수립의 실패, 이거는 이제 그 개항기 이후를 다룬 거죠. 한국 현대사가 일부가 이제 식민지배와 민족해방운동의 추진, 일제 시기를 다룬 것이고 2부가 민족 분단과 통일운동의 전개,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다룬 것입니다. 딱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러티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쭉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 후기에 민중의 힘이 민중의 성장하다가 그것이 개항 이후에 국민국가 민족국가 섞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근대국가 건설운동을 했는데 외세의 침략, 그래서 외세는 구체적으로 일본이죠. 침략으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제 시기에 들어가서는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를 했고, 해방 이후에는 통일된 이후 통일 정부 수립이 과제였는데 그것이 또 민족 분단의 결과가 되면서 이제는 통일 운동이 우리 민족의 과제로 전개되는. 그래서 이제 운동사적인 관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러티브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 4장 제목이 그 유명한 분단시대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의 오늘의 우리 시대를 분단시대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다. 실은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사실은 근현대사에 대한 서사의 기본적인 그 골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근현대사의 그 개설서는 최근 한 10년도 안 됐죠. 한국역사연구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국사학계에서 이제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을 이제 내걸고 나온 소장 중견, 지금은 소장도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 중진학자가 됐습니다만은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팀들이 펴낸 것이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 두 권입니다. 아니 그 두 개인데 한국 근대사는 2016년에 두 권으로 나왔고 한국 현대사는 2018년에 역시 두 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근대사는 6명, 그러니까 1권이 3명, 2권이 3명 이제 공동 작업이셨고 현대사는 12명이 참여해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차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목차인데 사실은 이제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이제 한 사람이 써야지 이게 쫙 나가는데 공동 작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러티브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권이 뭐 근대사는 이제 일권이 이제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권의 시작이 조선 후기가 아니죠. 위기의식의 심화, 북강병의 추구.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고종주기 이후에 대원군 시대 186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고 이제 이권은 역시 이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현대사 부분이 1권, 2권인데 1권은 45년부터 53년 6.25까지 8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1권이. 그게 한 책이고, 그다음에 2권은 이제 53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넘는 70년, 60년 그게 한 권이죠. 특성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내러티브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인 골격은 강방희 선생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연구가 한 30년 뭐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니까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서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연구 성과는 뭐 이 각 서술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틀 이거는 이제 대동소이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존 이 두 개로 대표되는 한국 근현대 사회가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강점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로 뭐 구차한 무슨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해하기가 쉽고, 이게 중요한데 오랫동안 한국인의 감성에 부합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들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었고, 이제 수십만 부 팔릴 수 있었던 이유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건 국내용 책이었습니다. 국사학의 저작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세대들은 사실 일본에 대해서 이전 세대만큼 그렇게 증오감이 강하지 않아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요의 측면이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한국사 연구가 이제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사 연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사 연구의 흐름이 국제화되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도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자들은 한국인들이 공유했던 감성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사실과 이론, 학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죠.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과의 카터 에커트 교수인데요. 그 양반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60, 70년대 한국사학계의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맹화론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가를 했죠. 자본주의 맹화론은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는 거였다. 그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제1교포 사학자 가운데 조경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바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죠. 이분이 사실 민중사학 하시는 분이에요. 민중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조선 후기 일제 시기 민중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 특징은 뭐냐면 이제 민중을 물신화하지 않았어요. 학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시니까. 이분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일군 만민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주 밑에 만 백성이 의식을 조선 후기 뭐 양반 지배층은 물론이고 농민들 백성들이 일군 만민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군주에 대한 충성심 이게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조선 후기를 그려왔던 아까 강방희 선생님 민중의식의 성장 막 했던 그런 거하고는 사실 안 맞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사학계에서 에코트 교수나 조경달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한동안 무시했어요. 무시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고 더 많은 설득력을 지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계에서 그것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국내 학계에서도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그거를 이제 연구하셨던 그 이제 분들의 제자나 그 후학 그룹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제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에코트 교수 이야기도. 조경달 교수님 이야기도 사실은 뭐 지금은 이 동학이라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민중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은 뭐 수용을 해요. 그게 훨씬 설득력 있고 설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고 또 이제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영어로 되거나 일본어로 된 척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연구자들끼리 뭐 무시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번역이 되고 있어요. 주요 조작들이 다 번역이 이미 돼서 나와가지고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이 다 본단 말입니다. 다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을 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그 감성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이성에 입각한 그런 학문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국제용 한국사학이 필요한 거죠. 이 서울대 이제 국사학과가 이제 이번 역사학부로 통합되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사학, 동양사, 서양사 저는 사실 이런 한국사학으로 바꿔놓은 걸 보고 약간 놀랐어요. 뭐 어느 정도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국사학적인 마인드에서 한국사학적인 마인드로의 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대학원은 여전히 국사학과입니다만은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기존 한국 근현대 서사가 뭐가 문제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문적으로는 서사가 분절적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개항기 따로, 일제시기 따로, 해방 이후 따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전공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공이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 시기 주제 안에서의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게 개항기는 이제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자생적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든 뭐 개항 이후부터 시작하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기로 오면은 일본의 침략 수탈과 거기에 대한 저항 이렇게 돼요. 해방 이후는 분단과 통일 지향.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50년, 개항 이후에 150년간 전개됐던 역사를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구체적으로 개항기에 우리 뭐 강만기 선생님 책에서도 그랬고 그 한국 한여견 책에서도 그렇고 근대민족 국가,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이 과제로 설정이 되었는데 그게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 됐으면 그럼 그거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해방 전체의 시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중요한 게 뭐 저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신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만은 현실적인 약점이 있어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기존의 서사에 따르면 남북한은 다 자주적 통일 국가의 건설에 실패하고 분단된 상태로 통일의 과제인 일종의 결선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 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00여 개 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지금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으로 들어서가지고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계가 거기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계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제사학계 일각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학계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추격 추월론, 캐치업, 오버테이크 이론을 하셔서 이제 이걸 또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모트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학계에서는 압축성 근대성론, 컴프레스트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론을 또 이제 만들어내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뭐 영어로 무슨 전 세계 10몇 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이 성공 신화를 설명하는 틀로서 지금 굉장히 절찬리에 지금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제 보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제 일제 시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추격 추월론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경제성장 이후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압축적 근대성론은 45년 내지 48년 해방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은 백지입니다. 그 이전에 대해 설명 이야기를 안 해요. 시작이 이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나 오늘의 한국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50년간의 역사의 결과물이 지금 이 시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일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안적인 근원대사 서사가 있어요. 경제사의 경우에 이현찬 교수님이라고 고려대학 경제학과에 오래 계셔서 경연퇴임하셨고 여기 이제 경제학과의 이제 안명직 교수님 제자죠. 그분이 이제 펴낸 그 한국 경제사 통사가 이제 한국 경제 통사라는 책이 있는데 2018년에 8판을 내셨고 21년인가 이제 또 9판인가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90년대 말부터 계속 판을 바꿔서 나오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일부가 전근대예요. 이제 뭐 조선 후기 중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2부가 개항부터 해방까지, 3부가 이제 해방 이후 이렇게 내려가는데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쭉 내려가다가 조선 후기 5장에 보면은 근대 경제 성장의 기반 형성기로서의 조선 후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 맹화론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무슨 근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이나 이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소셜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아브라모비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 기술을 수용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소농 경영의 경험이라든가 높은 교육열 이런 것들이 축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 개항 이후에 한국의 이제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이 되고 근대 문명이 도입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화, 자주적 근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침략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기에 자본주의, 식민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경제 성장을 일정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근대 산업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국민 경제의 형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통해서 국민 경제가 형성이 되고 그 국민 경제를 토대로 해서 부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근대 산업 국가로 확립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경제 성진화의 과제가 적이되고 남북 통합으로 가고 있다. 이게 보시다시피 서사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고 각 시기의 성격이 분명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경제사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사 쪽에서는 뭐 막스 경제사학도 그렇고 어느 경제사학이든지 간에 이론적인 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론적인 틀이 분명하기 때문에 논리적 연속성 같은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본적인 틀이 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일반 서사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구체적인 이제 시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쟁점들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논점을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제 반봉권이냐 근대 수립 국가 수립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과제로 국사학계에서 제기해왔던 것이 반제 반봉권이었죠. 지금은 이제 약화돼 가지고 이제 시대사나 이런 개설서에서도 반제 반봉권이라고 하는 거를 목차나 제목상에서 드러내지는 않고 많이 약화된 거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기본적인 의식 속에서는 반제 반봉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반제는 이제 반외세 또는 반침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 외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양면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우리 근대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 편입돼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외세라고 하는 것이 근대 문명 전파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이 양면이 있는데 이거는 각 시기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이죠. 일본에 대한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극단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죠. 한쪽에서는 이제 일본은 정한론 때부터 한국 침략을 목표로 했다. 시종일관 하는 관점이 있고,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죠. 또 하나는 아니다. 결국은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만들어준 거다. 식민지 근대화 입장을 드러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이제 들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애국열사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기 법대 앞에 가 있는 동상에 서 있는 이준열사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박사 논문 쓴 그 시기가 바로 이준의 이 활동기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준이라는 인물이. 이준이 이제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준이 이제 헤이그 특사에 이제 부사로 가죠. 이상설, 이준, 그다음에 이제 이휘종 이렇게 가는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이휘종이, 막내인 이휘종이 헤이그 평화회의를 취재하러 온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아마 불어를 했을 텐데 그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미국 신문에 실리게 전합니다. A Plea for Korea, 한국을 위한 탄원이라고 하는 연설인데, 이 연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구정부의 부패와 가혹한 행정에 지친 우리 한국인은 일본이 개혁하려는 한국인의 노력을 이끌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1년의 승리를 거두자 더럽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누가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준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는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처럼 주어진 연설 기회를 놓고 모아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휘종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이범진인데, 이범진이 주미공사로 갈 때 따라서 갔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청소년기 10대 초반 정도의 나이 한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고, 정사인 이상설은 끝까지 보황주의자입니다. 물론 입헌군주제로 돌지만은 황제를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고종의 이제 끝까지 이제 모시려고 했던 보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이 쓴 게 확실하고, 이준의 행적이 그걸 뒷받침해요.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준과 하여튼 비롯한 몇몇 당시 민족운동가들이 일본군 부상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기금을 만들자. 이런 거 하다가 잡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친일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1904년 말에 이제 이준의 행적이 한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한 그 시기 직전까지는 계속 이제 일본의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을사조약 이때 오면서 확 돌아가지고 이제 반일로 이제 가거든요. 저는 이준의 경우가 그건 그 시기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봉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봉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서양 경제사에서 나오는 주세 봉건 사회, 이거 하니까 이제 막스 경제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우리가 봉건, 반봉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구사학 쪽에서도 이제 다 중세라고 표현을 바꿔서 하는데, 여하튼 봉건이든 중세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군주제, 경제적으로는 지주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죠. 근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언제 어떻게 극복되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1894년도에.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은 확실하죠. 노빈문턱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지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지주제를 부정했다라고 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오지영이 쓴 동학사입니다. 동학사. 거기에만 이제 표정개혁 14개정가에 이제 평균 분작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책이 뭐 다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940년에 나온 책인데,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책 제목이 뭐냐면 역사소설 동학사예요. 그 이야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인 좀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오지영이 20년 30년대 천도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데, 오지영에 속해 있었던 그룹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좀 급진적이고 한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동학 연구자들의 거의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군주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조경달 선생의 일군 만민 나오고, 김영섭 교수님의 그 이제 전봉준 공초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분이 이제 그걸 리바이즈 하셨는데,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리바이즈 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전봉준이 뭘 하려고 했냐?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하면 권귀를 몰아내고 좋은 대신들을 모셔서 임금님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전봉준의 공초의 분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주제를 뭐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은 뭐 사실은 전문가들은 다 지금 이제 의견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제 반봉건이 아니면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윤식 교수님께서 국문학 하시는 분입니다만 우리나라 근대를 화두로 삼고 50년을 고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근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가장 그 중에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 가장 정제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근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묻는 것이어야 됐다. 보편성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양식의 전개라면 이를 저해하거나 지연하는 방해 요인으로서의 특수성은 반제투쟁과 반봉건 투쟁이었다. 이들 특수성은 종종 보편성을 가리거나 잠시 물각할 정도로 첨예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성이 보편성을 압도할 지경이었다. 이게 김희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은 한국 근현대사는 특수성, 수단을 거쳐서 보편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는 게 이제 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자본주의 맹아론의 대가이시고 한국 근현대사 정리를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하셨던 김영섭 선생님도 강의 시간이나 누차 강조하신 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구도는 신국가 건설 운동이었다.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신국가 건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 구도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김윤식 선생님이나 김현 선생님이 다 말씀이 통한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본적인 관점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중국하고 사실은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중국에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갔죠. 뭐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미학자였던 리쩌호우, 이테쿠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였다. 중국 현대사는. 중국 현대사는 구망,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 반지 애국의 열정이 계몽,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신문화 운동의 그런 계몽의 이성을 압도했던 게 중국 현대사였다. 라는 이야기는 리쩌호우는 이제 지금은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리쩌호우가 고별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혁명과 고별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물론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과 중국 근현대사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이 좀 대비가 되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은 사실은 이제 리쩌호우의 표현을 빌자면 구망의 열정과 계몽의 이성이 균형을 좀 어느 정도 갖췄고 해방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몽의 이성이 구망의 열정을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갈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 했다는 면에서 중국의 근현대사와는 좀 비교된다라고 보이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일국사적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세계 체제론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국사학과는 전통적으로 일국사적 내재적 발전론이 오랫동안 흐름을 가져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는 동북아시아는 이미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만국 공법 질서에 편입이 됐습니다. 원턴 원하지 않던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한국은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국제 정치 세계사적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도 그 시기에 이미 편입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한국사는 일국사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그 이후에 반외사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상당히 사실 이루어졌어요. 국제정치학 쪽에서는 구도열 교수님이나 하영선 교수님이 그러니까 개항기나 일제시기까지는 구도열 교수님이 많이 하셨고 해방 이후 부분은 하영선 교수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서양사 쪽에서 사실은 이제 최문현 교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이제 뛰어드셔가지고 이 한말 이 시기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권의 역설을 내셨죠. 경제사에서 사실은 이제 안병진 선생님이나 이현창 교수님이 개항기 이후에 경제사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물론 일반사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100% 다 그대로 수용하는 건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근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근대주의냐, 근대주의 아니냐, 서구 중심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서구적 근대화를 동아시아 역사에 적용시킨 거에 대한 비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나 대안들이 이미 여러 개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유교적 근대론. 서양의 근대가 오기 전에 이미 동양에서 중국은 송나라, 한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유교적 근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이 유교적 근대론이고, 이제 사회학 쪽에서 이제 경희대에 계시는 김상준 교수님이 이제 중층적 근대론을 이야기하시죠. 유교적 근대와 서구적 근대가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동양 철학계에서는 이제 다른 근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특히 유교하시는 분들이 다른 근대에 대한 상상력을 많이 하세요. 동양사 쪽에서는 이제 그 김기엽 교수님께서 이제 서세 동점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백나선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기준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사실은 서구적 근대의 어떤 그 필연성, 서구적 근대를 보편적인 그 근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속에는 이제 이 서구적 근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닌 베이징 컨센서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좀 철학자인 자오팅량이 이야기하는 신천하 질서. 그러니까 옛날에 동아시아를 규제했던 조공책봉 질서를 다시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를 바꾸어서 신천하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지금 이제 뭐 국가적인 입장인데, 그런 내용들과 사실은 상당히 친화성을 지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역사 철학이나 또는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국제 정치 이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역사학적인 분토틀로 적합하냐?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어야 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행된 역사에 대한, 역사적 실체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는 게 역사학의 기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실체, 너무 이런 쪽에 강조되다 보면 역사적 실체와는 동떨어진 일종의 아나크로니즘으로 간다 이거죠. 시대 불일치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무슨 제 생각이 어떻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주적 근대화와 전진민족주의를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주적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근대화에 대한 설명 틀이 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3번 변화해 나갔죠. 하나가 자생적 근대화론입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한국도 조선 후기에 농업과 상공업에서 근대를 전환이 시작됐다.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맹가가 성장을 했는데 그게 일본의 침략으로 달려나갔다. 이게 이제 자생적 근대화론이고, 60, 70년대 이제 한국 경제사 학계, 한국사학계 지배적인 담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걸 부정하고 자본주의 맹아를 부정하고 한국 근대화는 개항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편입되기 시작됐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근대사회가 이식됐다. 나아가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기원도 일본 통치하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8, 90년대 이제 안민석 선생님이나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용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나왔던.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찬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의 뭐 도면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적 근대화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종의 뭐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뭐 이제 정반 합에 해당되는 건데,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 발전이 있었지만 근대화의 전환은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개항 이후에 서구 근대 문명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근대, 특히 이제 조선 후기 19세기 이후에 축적된 사회적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천신만국 때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이게 자주적 근대화론입니다. 근데 이 자주적 근대화라는 용어를 이제 이게 참 특히 자주적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이 책을 가지고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회대 교수님들이 아주 자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싫어하시더라고요. 자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주 고립적이고 폐쇄적이고 좀 북한 같은 거를 연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의 자주적 근대화라고 할 때 자주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국제협력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영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공주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더불어 공자에다가 주인 주자, 공주적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구사전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널리 전파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의식은 이때 자주라고 하는 건 국제협력적인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대화는 뭐냐? 근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은 역시 그 사회학과에 계시던 신용화 선생님입니다. 신용화 선생님은 근대화를 딱 4가지로 정리했어요. 정치적으로 입헌대의 국가, 경제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 문화적으로는 평민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족문화. 이 네 가지가 근대화의 지표다. 이 한국 근대사 서사를 할 때에 이제 좀 주요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화와 근대화를 구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개화하고 근대화는 별로 지금 구분이 안 돼서 막 혼용돼요. 근대화 가운데에 개항기 시기에 이루어졌던 거가 개화.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개화와 근대화는 다르다. 달리 이야기를 하자. 개화는 뭐냐? 기본적으로 조선 왕조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건 개화고, 근대화는 체제 자체를 서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게 근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개화보다는 근대화의 성과가 크겠죠. 제도는 놔두고 체제는 놔두고 문물을 도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요. 개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부국강병이었어요. 하지만 고종은 물론이고 개화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화파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 조선 후기의 지배 세력이었던 이른바 벌렬, 임진왜란, 병자회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아주 소수 권력이 집중되는데 한 4, 50개 가문 이 벌렬인데, 노론 핵심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도, 개화파들도 이런 그 근대화, 상징적인 게 아까 우리 신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별로 지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부국강병을 하려고 했던 게 개화파였습니다. 그건 여러 뜻이 나오죠. 이제 박경영 건벽사라든가 뭐 이제 그럼 우리에서 근대화 운동 시작된 건 언제냐? 이게 이제 제 학교 논문 요시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군 만민, 고종이 있는 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왕을 이제 떠받들이기 때문에 고종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민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신민회의 핵심 멤버들은 평민 내지는 향반입니다. 조선 왕조의 권력에서 비껴서 있었던 그룹들이에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신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근대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들이나 그들의 후배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20세기 초, 구체적으로 1907년, 8년, 20기부터 시작됐다. 개화와 근대화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게 하나의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근대국가 수립 건설운동은 국망 후에도 계속됐다. 나라 망했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시기, 일제 시기의 모든 것을 독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독립운동, 민족운동, 근대화운동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독립이 목표입니다. 그럼 독립운동 가운데 그러면 상당한 시기 동안 1910년대에도 복백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고종이나 왕을 다시 모시자. 복백운동은 독립운동이지만 복백운동이 민족운동이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근대화운동, 예를 들어 그 나라 망하기 전에 일진회 그 가운데 이용구로 대표되는 그 그룹들 근대화운동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일제 시기에는 사실 윤치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근대화운동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족운동가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과 근대화라고 하는 거를 다 추구하는 그룹들이 민족운동인데, 그거는 나라 망했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1917년에 뉴욕에서 세계 소약국 대회라고 하여튼 뭐 힘없는 나라들 대표들이 이렇게 식민지가 됐거나 하여튼 간에 압박받고 있는 나라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에 우리 이제 박영만 선생이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박영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20세기 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민족운동가인데요. 이분이 그 연설에서, 영어로 된 연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죽거나 파괴되지 않았다. 낡은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질 때까지 짧은 막간이다. 쇼트 인터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이 해야 할 낡은 군주제 정부를 전복시키는 일을 부분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기초한 새 정부를 세울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같은 해에 이 만주 중국 쪽에서는 그 유명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소왕, 박은식, 신채호 등 저명 민족운동가 14명인가가 서명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한국 현대사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주권은 아무리 뭐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주권은 한인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다. 유희 왕제가 이 주권, 통치권을 포기한 그 순간, 황제권 소멸의 그 순간이 곧 그 주권이 민에게 넘어온 민권 발생의 때이다.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의식은 쭉 이어져서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만 했냐?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41년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41년에 건국을 앞두고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한 41년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냥 건국강령은 말 그대로 건국을 위한 강령인데 그게 복국과 건국으로 돼 있어요. 복국은 그야말로 독립이죠. 독립을 한 다음에 건국,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있고 이 건국강령에는 이것만 나오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게 한국독립당 상임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중앙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의 선언문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국, 건국 다음에 치국, 세계 일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다음에 세계 일가, 국제평화, 세계로 한 몫을 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 이게 사실은 이들의 목표였고 독립, 복국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국가 건설운동의 1단계인 겁니다. 1단계. 그런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에요. 근대국가 건설운동 단체고 그 안에 계셨던 그 임정 요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건설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민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 골치 아픈 문제인데 꼭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일제 시기에 이게 이제 국가사, 민족사, 한반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 통일 신라 이후에 우리 한국사는 국가사가 민족사이고 한반도 역사였습니다. 쭉. 근데 일제 시기 오면서 이게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일제 시기의 한반도의 역사는 한국사이면서 동시에 일본 제국의 지역사입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해방될 시점에서 민간인 75만, 군인 25만, 약 1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군인은 빼더라도 75만 명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성, 부산, 대구, 평양, 인천 같은 이른바 5대 도시, 원산, 목포, 개항 도시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일제 시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할 바가 많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잘라내거나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제 시기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이제 식민지 근대랑도 연결되고 뭐 그런데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제 한민족의 국가사는 없죠. 민족사는 무대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간도, 연해주, 일본, 미국으로 막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한국사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자주적 근대화와 식민지 근대화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본 통치가 남긴 게 물적 토대, 경제 성장, 제도적 토대,
조선 민사령 등 법제, 그리고 인적유산, 관료, 기술력 이게 남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식민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를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사실 이거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논의를 하신 분이 없나 막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박찬선 선생님께서 한 10년 전에 2010년에 식민지 이중 사회론에 대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박찬선 선생님도 이게 좀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양반은 일제 시기의 조선 안에서 민족 간, 조선인과 일본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큰 식민지가 이중 사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다음에 이제 도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개항기부터 하여튼 일제 시기까지의 우리가 한민족이 했던 자주적 근대와 일본이 했던 식민지 근대라고 하는 게 이게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서로 상당히 얽혀 들어갔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로 전개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찍이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역시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핵심은 식민지 근대성, 컬로니얼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입장이 이제까지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입장은 크게 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스탈론, 신화 선생으로 대표되는 스탈론은 근대성이 없었다는 거죠. 아예 부정하시는 거고 식민지 근대화로는 근대화가 됐다 일제 시기에 이걸 이제 클로즈시키는 거고 비판적 정근식 교수님 비판적 입장은 이게 이제 근대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규율과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인데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게 더 가중되고 이제 하여튼 뭐 되틀렸다. 이게 이제 그 입장이고 그리고 윤회정 선생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탈근대주의적 입장. 사실은 이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합니다만 이제 이른바 뭐 식민지 공공성이라든가 무슨 뭐 회색지대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자기적 근대화론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근대화가 됐는데 기형적 내지는 왜곡된 기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박찬선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왜 뭐 한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특히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시작해가지고 이제 식민지 경성에 특히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박찬선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그거는 불로소득에 기반한 유한 계층들의 이루어진 기형적 근대성이었다. 이게 이제 그 박찬선 선생 약간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일제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여기 로스쿨의 정무식 교수님은 왜곡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인데 서양에서의 서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일본 아까 식민지 근대론에서 아주 강조하신 조선 민사령을 포함한 이 식민지 도입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분리 없잖아요. 모든 권력이 다 총독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고 인권도 뭐 조선인들의 태형령도 있고 뭐 하여튼 제대로 보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이런 법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이런 이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약간의 근대성에 그걸 압도할 정도의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 사회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컸고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대성이 이루어진 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해방 이후에 활용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활용 대상이라고 할 때 활용은 그럼 뭐냐? 물적인 유산은 이제 귀속 재산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적 유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해방 이후에 직후에
당시 이제 민족 지도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니키 선생이 이제 시니키가 임정의 내무부장으로 임정의 3인자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이분이 와서 이제 여기 총독부에 근무했던 일종의 고등문관 시험 출신으로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행정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45년도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놈잡이 하겠다고 천방지축 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부터도 행정에 대한 능력은 토론만큼도 없는 게 사실이다. 나보러 군수하라고 그러더니 못한다. 여러분은 해방된 조국의 기초를 태우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난날의 약간의 과오는 속죄되는 것이니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니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재헌국회가 48년 5월 말에 개원을 해가지고 6월 한 4일 날 재헌국회 헌법규칙위원회 헌법 초안이 제출돼요. 그 헌법 초안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행정연구회와 유진호가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든 안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권성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인이나 김병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토대를 가지고 헌법안이 나오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한국에서 우리들의 손으로 한국인들의 손으로 이런 헌법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은 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행정연구의 사람들 또 이제 유진호 당시 보성 전문 교수로 있었던 유진호 그리고 국내에서 변호사하고 있었던 권성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런 그 인적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제도적 유산은 이제 그 조선 민사령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60년까지도 우리 민법이 5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60년에 시행됩니다만 그때까지 유지가 돼요. 북한은 이제 바로 없애버렸죠. 사유재산을 부인하니까 바로 없애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자주적 근대화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제 이현창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국민 경제 형성이라고 하는 걸 경제 측면 강조를 하죠. 그것과 아울러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국민 국가의 수립입니다. 국민 국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적 근대화의 결정적인 모멘텀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조소왕 선생이 48년도 10월 달에 이제 발표한 이제 한독당을 나오시면서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임정 안에서 이제 임정 그룹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수많은 논란들이 있고 조소왕 선생도 남북협상에 갔다 오시거든요.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참여하자고 막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백범이나 이런 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탈당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성과 공간적으로 단계적 성장 발전을 내포한 최고기관으로 30년 긴 세월 동안에 13도 가운데 8도, 3천만 가운데 2천만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은 5천년 동일민족의 적자이며 통일 정권으로 돌진하는 발동기가 되는 민족기능의 최고 조직체이다. 자신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당의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권과 영토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거부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 해방 이후에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저항민족주의냐 전쟁민족주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다. 거의 상식이죠, 지금. 특히 반일 저항민족주의. 민족이냐 반민족이냐는 기준은 반일과 친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들도 뭐 다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일본의 한국 근대사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 모리야마 시게노리라고 하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카타에코트 교수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민족주의 우리가 이제 서양사나
정치사상 공부할 때 배우는 내셔널리즘의 고전적인 정의는 뭘 반대하기 위한 이념이 아니라 민족을 단위로 근대국가 형성을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이념적 통합 역할을 하는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저항민족주의가 본질이냐? 실은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서양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민족주의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이거 제가 전제민족주의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가 만든 거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이제 1960년대 여기 외교학과를 만드신 동주 이응회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66년도에 국제정치학회 주최로 민족주의 대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여기에 사실 말씀입니다. 외세의 저항뿐만이 아니라 근대 국가를 만드는 전진적 능력이 민족주의의 혼이고 어리다. 민족주의가 정일변도로 흐를 때에는 민주화와 근대화라고 하는 정상적인 발전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전근대적이고 비민족주의적인 세력이 민족주의의 외피를 쓰고 민족 공동체 영향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동주 선생도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국 근대민족주의 전개 과정을 전제민족주의 이해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도 쭉 전개 과정이 저항민족주의였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연구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됐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근대민족주의는 전제민족주의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냐? 위장철사파는 민족주의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최익현, 우리 그 개항계하고 저기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하고 이제 의병의 상징적인 인물이 유인석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소중화주의자였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조선이나 한민족이 아니라 중화문명, 소중화 문명으로서의 조선이었어요. 그럼 고종이나 개화파는 민족주의자인가? 아까 신화 선생님이 제기하셨던 그런 놓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찜해 와가지고는 근대 민족주의의 싹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념적인 형태로든 조직적으로든 정비가 되지 않았고, 사실 이때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기 전이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민의 단계에 와서 이제 국민주권이라든가 공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신분과 관련돼서 이 단계에 와서 근대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이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근대민족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1907년도 11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안창호를 불러다가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당시 대한매일신보에도 다 보도가 되고, 주고받은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이때 같이 활동했던 이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너 지금 와가지고 미국에서 2월달에 돌아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는데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안창호 왈, 이 공이 30년 전에 일본에서 하려고 했던 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한국의 개혁 근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토가 내가 그거 해주려고 여기 왔다. 나한테 협조해달라. 그때 안창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일본을 잘 만든 것이 일본인인 것과 같이 한국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케 해라. 만일 메이지 유신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해주겠다 그랬으면 당신들 그거 받아들였겠냐? 이게 이제 안창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그 그룹들이 했던 것이 일종의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주적 근대화와 전진민족주의였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이때 형성됐던 민족주의가 이제 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제 뭐 자세한 설명 드리긴 뭐하고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근대민족주의가 한 2.5 트랙으로 갔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일종의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 평민들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공화주의 미국식의 근대 국민국가 모델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신체로 대표되는 이제 향반층으로 대표되는 뭐 국수라든가 단군이라든가 하는 거로 대표되는 일종의 근대 민족국가 모델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천도교로 대표되는 이제 일종의 문명 국가 모델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그 10년대 이후에 계속 이제 심화 발전을 해 나갔고, 해방 이후에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들, 양대 그룹이 이제 2.5트랙이죠. 이 세 그룹이 연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재헌헌법에 반영이 되는데, 재헌헌법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 재헌헌법이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한 거냐?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요즘 사회과학자나 요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형성되어 왔던 민족주의의 2.5트랙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지금의 눈으로 예를 들어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든가 근로자의 이익균형점이라든가 경제질서의 사회정의의 실현, 이런 것들이 용어나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1948년의 시점에서 됐지만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1907년 8년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20년대 이후 또 사회주의가 대두가 되고 평등 문제가 부각되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형성돼서 나온 것들이었고, 그 이후에 5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유교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재헌헌법에서 그렸던 사회학을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6.25 이후에 한국이 이제 급격히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고, 그게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재헌헌법 시점에서 상당히 좀 균형을 이루었던 그런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건 뭐 또 다른 이야기고요. 60년대에 이제 보면은 이제 4.19과 5.16 이후에 경제 발전이라든가 조국 근대화가 시대의 화두로 대상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로스토백 경제 근대화론, 경제 성장의 재단계라고 하는 게 막 전파를 하죠. 그래서 가속화되는데, 요것만 한 말씀을 드리자. 이제 동아문화연구소니까 62년도에 서울대학에서 동아문화연구소 주최로 근대화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이틀 동안 그것도. 그래서 그 내용이 진단학부에 다 실려 있어요. 공동 주최를 했던. 근데 그 당시 그 이틀 동안 회의에 서울대 안에 있었던 지금 기라성 같은 박정홍과 이병도가 사회를 보고, 뭐 이상백, 최문환, 그 이만갑, 그리고 뭐 천관우, 뭐 민석홍, 이보형, 전혜정, 뭐 고병익, 이런 하여튼 간에 인물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근대화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데, 그 결론이 사실은 보면은 지금 오늘의 우리가 바라보는 근대화에 바라보는 그 시점, 제가 말하는 자주적 근대화라고 하는 논의의 기본 틀이 거의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제 책에 좀 다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60년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진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과 60년대 이후에 서구적 근대화가 결합이 돼서 사실 근대화 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조국 근대화를 막 내밀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당시에 이 박정희 그룹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게 사상계 그룹인데, 장준하로 대표되는, 이게 동일해요. 사실은 지향점이. 양자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주도권 경쟁이라고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재밌는 게, 안창호 선생님 38년도 돌아가시고 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거든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안창호 선생을 지금 이 강남의 이 도산공원, 그거를 이장을 해가지고 잘 모신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전진민족주의 내지 근대화 민족주의가 전개되어 온 거에 어떤 뭐랄까 적어도 그 시점에서 어떤 상징적인 규결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그 60년대 이후 오늘의 한국 사회로의 변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못 들었는데 그는 제가 여기서 장문을 인용해 놓았던 김영섭 교수님의 그 서술이 아주 압축적으로 사실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전진민족주의라고 하는 큰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시는데요. 자, 이런 그 전체적인 구도도 좋고 그 지금 설명하시면서 근거로 든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역사를 보시는 관점 이런 어떤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이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역사학부의 구범지입니다. 그 말씀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저기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자주적 근대화와 전진민족주의를 가지고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개항 이전과의 연결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가령 이현창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내러티브에서는 개항 이전의 조선 후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제 조선 후기를 깊이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이 그게 이제 실학을 가지고 끌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사상적 근대화론에서도 이제 보면 다 갖다가 되는 게 이제 실학에다가 이제 갖다가 돼가지고 그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뭐 박지원이라든가 갖다가 돼서 하는데 이제 정약용이 갖다 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른바 북학이라고 하는 그 흐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개화파하고 이제 인적으로 연결되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뭐 외교학과의 김정학 교수님이 이제 그 역자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그 이제 자주적 근대화의 모티브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향반이나 평민, 서북 평민들인데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북 평민이 홍경래의 후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이제 향반들도 사실 예를 들어 뭐 신채원이 무슨 박은식이니 이런 분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이제 향반들의 어떤 존재 양태나 사상적인 흐름 연구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근데 해야 될 과제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경제사에서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농 경험이라든가 이제 그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사회적 역량 설명이 되는데 정치 사상사나 어떤 정치 운동사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사상적 측면 또는 이제 세력적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만한 상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개항 이후에 이제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07년 8년 이 시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형성 과정이 거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사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때에 20을 전후했던 그룹들 그게 안창호고 이승만이고 다 그렇거든요. 주식형이고 그 사람들이 10년 뒤에 30대가 돼가지고 이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참 큰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개화파와 그 근대화 신민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서재필이 미국 가서 교육받고 보고 해와서 사실 그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어떤 사상적 또는 세력적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저 서울대 규장학의 노관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요, 다름이 아니라, 일단 그 선생님께서 내신 책, 네, 그 자주적 근대화론,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오늘은 또 거기에 겹붙여서 이 전진 민족주의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자주적 근대화론에서 굉장히 그 영감을 제가 받았던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1960년대 한국 지성사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인식해왔던 그 틀이 학계에서는 주로 연구사의 지형 속에서만 검토되다 보니 실제 그러한 연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시대적인 정황과 그것과 연결된 지성사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못했었는데, 사실 그 자주적 근대화로는 그 1960년대의 그 지형 속에서 청관우의 특히 그 입론을 마치 미래를 내다본 그런 입론으로서 다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신 그 이 전진 민족주의의 이제 그 대목에서 동주 이용희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용희의 그 전진 민족주의의 맥락을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1960년대 당시 후반에 한일 회담 이후에 이 미중유에 새로 맞이하는 새로운 개항의 시대에 직면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를 배경으로 당시 지식인들이 그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담론을 많이 표출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이용희와 더불어서 박종홍의 그러한 그 이 관점이 서로 부딪히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결국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주적 근대화론도 사실상 1960년대의 근대화론의 어떤 지성사 속에서 검출되는 면이 있고, 또 그 전진 민족주의도 사실은 한일 회담 이후에 이용희와 또 박종홍 그런 이제 지성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입론 속에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은, 현재 2024년도 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지나간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1960년대의 그런 한국에서의 그 지성계의 담론들이 얼마나 유의미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한 애정이나 또 어떤 통찰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일관성 있게 개항기 근대사와 식민지 근대사, 해방 이후라고 하는 세 개를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해서 그것을 근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개항기의 개화와 식민지 시기의 신문화 운동,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통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기획이 사실은 1960년대에 또한 조선일보의 개화백경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 시도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이 근현대사를 바라볼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동시대성의 후퇴 가능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화이든 개화와는 이념을 달리하는 다른 그 집단이든 그러한 그 이념적 그 대립이나 갈등과 관계없이 그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동시대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 속에서 근현대사를 바라볼 경우에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동시대성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그 한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상사나 지성사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냈던 그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게 호박에 넝쿨째 걸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는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리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오늘까지 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게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뿌리를 갖고 있었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대충 이제 이 시기 그 애국개모 운동하는 요 시기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 앞으로 제가 하려는 작업은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 우리 뭐 노 교수님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려가면서 그 흐름을 쭉 볼 거거든요. 마지막 작업이 제가 뭐냐, 다시 한번 60, 70년대를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넓은 틀에서 내려가면서 결론으로서 근대화론만이 아니라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지형 속에서 60, 70년대 지성사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논의들을 전진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박정홍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논의를 한번 그 최문환이라든가 하는 분들의 논의를 쫙 그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세대 가운데 박정홍이 1904년생쯤 되는데 동준은 17년생이고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홍이 그 이제 경상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교수로 갔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대 교수로 오는데, 그 사람은 30년대에 이미 그 당시에 국내에서 A급의 민족주의 활동을 했던 예를 들면 안재홍이라든가 정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그거를 해방 이후의 시점에서 어떻게 개성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저는 봐요. 동주는 그 다음 세대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60, 70년대를 조망을 하면, 그러면 아마 이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의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해나가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맞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저는 사실은 어떤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들은 그 시대를 또는 그 주제를 가능한 한 최대한 입체적으로 실제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보여주는 게 이제 역할이고, 그게 이제 학문적 과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좁게는 한 1900년 초부터 한 60, 70년까지 한 70년 이 정도고, 길게 보면은 이제 뭐 개항 전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년 이렇게 쭉 보면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금 이제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제, 예를 들어 뭐 80년대든 90년대든 뭐 1920년대든 30년대든 그 시대 속에서 갖고 있는 동시대성, 총체성, 이게 이제 사실은 포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시대에 연구하시는 분들만큼. 저는 뭐 가능하면은 최대한 그 시대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성과를 제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 시대 전공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네가 그리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시대의 모습을 다 온전하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큼만, 네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덜어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수용을 하고, 그것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거쳐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좀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거를 뭐 각 시기를 다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제 작업을 이제 못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일종의 역할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라고 합니다. 이선민 선생님하고는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도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선민 선생님의 스칼라십이 이제 어떤 성격의 스칼라십인지, 그러니까는 학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제 한국의 근대화 담론을 쭉 분석하시는 게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메넌트 크리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재적 그 비판자로서 하나의 역사가로서 접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가 하나의 사상가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시는 것인지, 저는 뭐 어느 것이 뭐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의 그 스칼라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렇게 여쭙는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근대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깃들여져 있는데, 저는 이 근대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적 분석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는 1차적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선생님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느 글에서 인용하셨지만 1960년 그 학권의 일본 근대화에 대한 그 학권의 회의에서 서양 학자들하고 그 일본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진 게 과연 민주화를 근대의 징후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근대화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합하지 않으면은 근대가 아니다. 또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근대다. 하나 순전히 동어반복에 불과한 개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선생님이 그동안의 그 근대 담론을 쭉 분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전 흥미롭게 봤고, 또 선생님 책 그 자주적 근대화론에 대한 성찰, 거기서도 그것들을 전부 집단성해서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전진민족주의라는 그 동주,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동주 이용희 선생도 인용을 하셨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개념이나 담론이겠습니다만은, 그걸 선생님이 그걸 스스로 수용해 가지고선 그것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시는 것인지 한번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너는 뭐냐? 옛날에는 이제 기자였는데 지금은 뭐냐? 저는 감히 학자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제가 그럼 전문 연구자냐? 그것도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자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인, 공부하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상가냐? 사상가, 저도 한때 사상가를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그렇게 못된 것 같고요. 우리 근대사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뭐 비슷하게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 뭐 단재나 그다음에 이제 안재홍이나 조소왕이나 이쯤 돼야지 이제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학인인데, 근데 이제 저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근대가 사회과학적인 그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역사학 쪽 사람치고는 굉장히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고 개념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회과학적인 개념을 역사 연구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고 봐요. 특히 서양의 어떤 그런 그 고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특히 미국식 개념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 그런 데서 분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서양식의 개념들로부터 도움은 받지만,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실제로 그 살았던 인물, 제가 오늘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안창호도 인용하고 조소왕도 인용하고 뭐 신익희도 인용하고 뭐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안재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그냥 행동만 했던 분들이 아니고 사상이 깃들어 있던 분들의 텍스트, 말과 언어,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거를 어떤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역사적인 범주로서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인으로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제가 뭘 만들어낸다, 내지는 서양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국 적용한다,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꺼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저는 보면 볼수록 같은 거는 텍스트 속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960년대 선배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저는 뭐 개화파를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만, 개화파까지 포함해서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 조상들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치외교학부 안도경입니다. 네,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선민 선생님 발표를 한 서너 번 정도 듣고 여러 번의 뭐 식사와 대화를 통해서 항상
깊은 감명을 받지만 오늘 특히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많이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발전을 위해서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지게 된 생각인데 어떤 근대화냐, 어떤 민족주의냐 라는 그 집요한 질문, 치열한 문제의식이 어쩌면은 여전히 우리 한국 역사학계의 협소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과감하게 한번 많은 내용을 유지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버릴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버트란드 러셀이 헤겔의 역사주의냐 막스 역사주의냐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둘 다 버리고 나니까 영불해협의 그 언덕 위에서 바람을 맞는 시원함을 느꼈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이제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이 없는 역사 연구는 불가능하니까 오늘 나온 여러 질문들과 연결되는데 결국 어떤 국가 체제의 문제, 글쎄 뭐 중화질서의 일부분이냐, 반동적인 군주제냐, 입헌군주제냐, 민주공화제냐, 파시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한반도에서 각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의 문제, 체제 단위의 문제, 한반도를 단위로 하는 정치체제냐, 두 개로 나눈 것이냐, 일본의 일부냐, 전통적 중화질서의 일부냐, 이게 이제 구범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개화학 이전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차원의 선택, 그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죠. 한 2세기, 1세기 반의 역사 서술할 수 있다면은 어떤 근대화냐, 어떤 민족주의냐, 그것은 그냥 그 속에 녹아드는 한 부분으로 유지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앞세대의 막내가 될 거냐, 아니면 뒷세대의 이제 선구자가 될 거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차질적으로 이게 역사학자는 그 뒷세대의 선구자가 되기가 어려운 이제 그 하여튼 뭐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예를 들어 뭐 양계초나 이런 이제 직면했던 그런 시기, 지금이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뭐 해왔던 게 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사명감이나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 15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나를 포함해서 너무 모른단 말이죠. 너무 모른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거, 전달해주고, 그거를 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받아들이는지 안 제가 요즘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무리 잘 정리해봤자 지금 이미 시대는 달라지고, 뭐 근대화니 민족주의니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우리 허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이제 무슨 연구자들부터가 40대 연구자들한테는 뭐 근대화니 민족주의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오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쓸데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제 역할은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해 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그걸 작은 한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이제 우리 안도경 교수님이나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별로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 쪽의 이런 작업과 정치학, 사회학 쪽의 그런 작업이 이렇게 좀 만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생산적이고 더 발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거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에 대학원생들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사회자로서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한국 근대사 공부하는 저로서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사의 어떤 출발점, 비판적인 대상을 이제 강망일 선생님의 그 근현대사 또 한국 근대사 이제 집단적으로 만든 그런 거를 드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새로운 문제의식과 새로운 연구 영역과 이런 게 많이 개척이 됐죠. 근데 그거는 왜 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이수민 선생님한테 정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서사로서 체계화돼 가지고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일선에서 한국 근대사 전공자들 대학원생들 논문을 지도하고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점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형성된 민중사학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걸 넘어서느냐 비판하느냐 또는 개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 연구 영역에서는 논점이 돼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서사의 두 개념을 보면은 민족과 계급이었다고 봅니다. 민족 문제, 계급 문제 이 두 축이 큰 서사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의 큰 그림, 대안적인 그림은 제가 이야기로는 그 계급 부분은 빠지고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민족 계급 담론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와 상당히 밀접한 국가의 네이션의 문제의식이 분화가 된 걸로 해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축에서는 사실 계급이 빠지는 뺄셈의 그 대안 방향을 모색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참 소장 연구자들의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민족 담론이 가지는 통일성과 획일성을 이제 비판하는 그 지점이 계급만이 아니고 젠더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쭉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과 계급의 두 축에서 플러스적인 식으로 모색을 하거나 계급 담론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장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선생님께서 이런 거대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실 때 이제는 물론 지금의 그 대상으로 삼는 통사적인 것 말고도 이런 새로운 문제의식도 좀 하면서 그릴 수 있는 서사가 되면은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생명력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네. 사회자로서 제가 약간 아니, 고난을 남용하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언급을 할까 말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잘 알고 있죠. 그 계급 담론은 이제 제가 오늘 발표문에 좀 잠깐 들어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계급 담론이 특히 19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대도 이후에 그게 이제 민족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까 말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너무 또 이게 펼쳐져 버리면 오히려 논의의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빠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뺐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기회에 그럼 네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 계급 부분이라든가 이제 또 이런 젠더라든가 생태 요즘 막 뜨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생각이 뭐 지금 작업 가설로서 있기 때문에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좀